안녕, 캣 전업이.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현대 캐스타그램은 불을 과시하는 공간이 되었어. 금수저가 셀링포인트로 떠오른 세상. 그곳에서 막대한 불을 자랑하며 인기를 끌었던 인플루언서가 있었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캔디스 윌러야. 사치스러운 삶을 자랑하다 남편의 죽음으로 재정 문제가 들통나고 결국은 온라인에서 자취를 감춘 슬픈 인물이지. 캔디스 밀러는 2016년 자매 제나와 함께 부유한 여성들을 위한 패션, 쇼핑, 인테리어 팁을 제공하는 마마인타타라는 웹사이트를 시작했어. 또한 캔디스는 주변 인물도 자주 소개했는데 사촌의 아내이자 인플루언서인 아리엘 차너스, 이방카 트럼프가 대표적이야. 마마인타타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공유한 덕분에 SNS 팔로워 수가 빠르게 늘어났어. 캔디스는 빈티지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나 1시간에 $250짜리 개인 PT 세션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하기도 했지. 자녀들의 생일 파티는 그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 한 번은 코첼라 테마의 파티를 열었는데 파티 플래너, 꽃, DJ까지 화려함이 넘쳤다고 해. 2019년에는 결혼 10주년을 맞아 한여름밤에 꿈 파티를 열고 수십 명의 친구들과 함께 축하했지. 풀장 옆에 꽃과 장식이 어우러진 가운데 결혼 서약을 새롭게 하며 완벽한 결혼 생활을 대중 앞에서 과시했어. 캔디스는 그 파티에서 남편의 연설이 눈물 날 정도로 진심 어린 감동적인 말이었다고 전하기도 했지. 캔디스의 팔로워들은 피드를 통해 맨해튼과 햄튼에 웅장한 집, 유럽의 리조트, 전용기, 클래식 스포츠카, 보트 등을 배경으로 한 화려한 일상을 엿볼 수 있었어. 또한 캔디스의 생활에는 유모, 가정부, 개인 운전사, 보트 선장, 개인 셰프들이 함께했지. 반대로 캔디스의 남편인 브랜든 밀러는 SNS를 사용하지 않았어. 브랜든은 주로 폴더폰을 썼고 친구들에 따르면 영화, 농구, 자동차를 좋아했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들의 사생활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 밀러 부부와 가까운 사람은 캔디스가 주로 아이들을 돌보았고 브랜든은 사업으로 가족을 부양했다고 전했어. 이들은 평소 사업에 대해서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고 해. 마마인타타는 캔디스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지만 그 사치스러움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다루지 않았어. 캐스타그램에서조차 광고를 비롯한 수익 창출이 전혀 없었지. 2019년 캔디스가 의류 브랜드인 블랙 아이리스를 론칭하긴 했지만 실적은 미비했을 거로 추정되며 사실 캔디스가 누리는 부는 대부분 남편으로부터 나온 거였어. 브랜든 밀러는 부동산 개발자이자 뉴욕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거든. 브랜든은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의 회사에 합류해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 돈 때문에 캔디스가 브랜든과 결혼했다는 일부 추측과 달리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여름을 햄튼 별장에서 지내던 이웃이었어. 친구로서 지내며 늘 서로를 사랑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가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진짜 데이트를 시작했대. 그리고 1년 후 브랜든은 캔디스에게 프로포즈했어. 두 사람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사교클럽에서 결혼식을 올렸지. 결혼 초 그는 이 회사에서 맨해튼의 부촌인 트라이베카 주거용 건물을 개발했고 캔디스와 브랜든은 3층 펜트하우스를 구입해 살았어. 또한 아버지와 함께 햄튼에 부지 2개를 구입해 집을 지었고 그중 하나는 매매하고 나머지 하나는 가족용으로 남겨두었지. 그 집은 60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정원에 갖춘 집으로 부부는 이 집을 가꾸며 불을 키워나갔어. 브랜드는 주로 상업용 개발을 맡아 일을 했고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은 후 부지를 구매하고 건축가들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많은 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일이었지. 브랜든의 아버지 마이크 밀러는 이런 고위험 사업을 수년간 관리해왔으나 2016년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브랜든이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의 전 파트너와 함께 회사를 이어갔어. 그러나 아버지의 사망 이후 회사와 가족은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지. 게다가 안타깝게도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말았어. 이로 인해 브랜든은 재정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지. 2021년에 부부가 결혼 초기에 구매했던 트라이베카 펜트하우스를 $900만 매각해야만 했대. 부부는 맨해튼의 고급 주택가인 어퍼 이스트 사이드와 같은 지역으로 이사가려고 했지만 그러려면 상당한 현금이 필요했어. 그래서 사회적 이미지를 위해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5베드룸 파크 애비뉴 아파트를 월 $47,000에 임대하기로 했지. 아파트를 꾸밀 가구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첫 해에 $180,000를 지불했고 그 이후에는 매달 $12,000를 지불했다고 해. 이렇게 집을 다운사이징 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는 빚을 갚는데 충분하지 않았나봐. 밀러 가족은 $100만 넘는 밀러타임 보트의 관리비와 정박비를 비롯한 일부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았어. 또 가족의 주요 자산인 햄튼 집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기 시작했지. 은행에서 $610만 대출받았고 고리 대금업체에서 $200만 빌리기도 했어. 2002년 가을 브랜든 밀러는 이런 재정적 상황에 너무 큰 압박을 받아서 회의 중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대. 이미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네. 하지만 캔디스의 팔로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어. 밀러 부부는 여전히 고급스럽고 화려한 파티를 열었거든. 마마인타타 계정에는 날마다 더 사치스럽고
달라지고 화려한 일상이 올라왔지. 2023년 7월 캔디스는 햄튼 매거진에서 이스트 햄튼의 샤넬 매장이 자신이 자주 가는 쇼핑 장소라고 소개했어. 캔디스는 돈을 물쓰듯 썼어요. 매주 $800짜리 얼굴 관리를 받으면서 개인 셰프도 두고 있었죠. 저녁 파티마다 꽃에 수천 달러를 썼고 옷장은 미우미우, 프라다, 더 로우 액세서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매달 $1000씩 트레이시 앤더슨의 고급 피트니스 프로그램 멤버십과 개인 PT 세션을 썼어요. 팔로워들에게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전문 사진 작가가 찍었죠. 그만큼 정말 많은 돈이 들었어요. 라고 한 소식통이 캔디스의 사치에 대해 말했지. 밀러 부부는 2022년 8월엔 몬탁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러브부트 파티를 열고 친구들과 함께 흰색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기도 했어. 파티가 끝난 후 몇 주 뒤 브랜드는 라이언 리바코프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200만 추가 대출을 받았어. 2023년 가을 브랜드는 더 이상 재정적 압박을 숨길 수 없었지. 브랜든의 친구들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밀러 가족의 생활 수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브랜든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중 3명의 친구들은 브랜든을 돕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결심했어. 회의 전날 세 사람은 브랜든과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지 고민하며 전화로 상의했지. 그중 한 명이 브랜든이 브루클린에서 개발 중이라고 얘기했던 부동산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그 친구는 해당 프로젝트에 $100만 투자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가로 $50만 투자하라고 권유했었대. 하지만 그가 확인한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 그 부동산은 한 달 전에 브랜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른 개발자에게 팔린 상태였다는 거야. 다음날 브랜든은 우울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도착했어. 아버지의 7주기 기일에 성묘를 다녀온 직후였거든. 브루클린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한 친구는 브랜든이 자신을 속였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 브랜든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친구를 실망시켜서 미안하다고 한탄했대. 그 친구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를 떠났고 두 사람의 15년 우정은 그렇게 끝이 나버렸어. 해당 친구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브랜든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사업 실패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브랜든의 판단력이 흐려졌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 한편 일부 캐티즌들은 브랜든이 투자금으로 부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 Anyway, 이후에도 브랜든의 사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브랜든은 맨해튼 하이라인 근처에서 연간 $200만 넘는 토지 임대권을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150만 대출을 받았대. 그런데 고작 몇 달 후 브랜든은 임대료를 체불하기 시작했지. 게다가 브랜든에게 $3,600만 대출해준 사모펀드가 연체된 대출금 회수를 시도했어. 회사뿐 아니라 가정에도 재정적 위기가 닥친 거야. 브랜든 부부의 보트를 관리하던 관리인은 $55,000를 요구하며 고소를 시작했고 가구 임대회사는 $100,000의 요금이 미납되었으며 $64,000에 해당하는 렌트 가구들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고소했어. 부부의 주변 친구들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지만 한 친구에 따르면 캔디스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 그러던 2024년 초 밀러 부부는 대출을 도와준 친구 라이언 리바코프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어. 리바코프는 브랜든에게 여행을 취소하거나 아내에게 빚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요구했지. 브랜든은 여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어. 그럼에도 리바코프는 캔디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브랜든이 자신에게 돈을 빚졌다고 알렸어. 또한 브랜든의 가족이 파산 상태이며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다고 덧붙였지. 결국 캔디스는 남편에게 재정 상황에 관한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어. 브랜든은 변호사와 전화를 주선해 아내를 안심시켰고 캔디스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 사실 재정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는데도 말이야. 2024년 6월 초 브랜든은 집을 담보로 $208,000를 단기대출 회사에서 빌렸어. 6월 말 밀러 가족은 유럽 여행을 계획했는데 브랜든은 아내 캔디스에게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거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기 없이 자식들과 여행을 가라고 했지. 여행 경비는 이미 지불되었다면서 말이야. 캔디스는 자녀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며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찍은 사진들을 캐스타그램에 올리며 행복한 일상을 자랑했어. 하지만 나중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지. 브랜든이 지불했다고 말한 여행 경비가 사실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다는 거야. 게다가 신용카드마저 거절당했고 결국 여행 대행사가 호텔 요금을 보증해야만 했다고 해. 그리고 마침내 어두운 그림자가 밀러 가족을 덮쳤어. 6월 28일 브랜든은 캔디스에게 재정위기를 해결할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냈어. 하지만 사실 그 주에 한 친구에게 $1,000를 빌려달라고 했대. 6월 29일 브랜든은 햄튼에서 열린 폴로 경기와 바비큐 파티에 참석했고 6월 30일 캔디스와 자녀들이 이탈리아 아말피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경찰은 밀러 부부의 집에서 일산화탄소 경고음에 관한 신고를 받았어. 응급 구조원들은 흰색 포르쉐 카레라에서 의식을 잃은 브랜든을 발견했지. 차 안에는 아내와 자녀들의 사진이 있었다고 해. 브랜든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고 식물인간 상태로 생명 유지장치에 연결되어야 했지. 브랜든은 삶을 마감하기 전 아내에게 이메일로 유서를 보냈어. 자신이 거짓말했다고 인정하며 어려움을 해결할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래가 무산되었다고 밝혔지.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적었고 자신이 미리 들어둔 생명보험이 약 $1,500만 사실도 언급했어. 그는 수년간 우울증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러웠음을 전했지. 7월 3일 브랜든 밀러는 43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가족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장례식에서 아버지 옆에 붙였어.
화려한 삶은 결국 철저히 무너져내렸어. 대출업체는 브랜든이 지불하지 않은 80만 달러와 이자를 요구하며 고소를 했고 밀러타임 보트는 압수되었으며 캔디스는 운영하던 마마인 타타 계정을 삭제했어. 캐티즌들은 캔디스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 특히 그들이 살고 있던 사치스러운 삶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했던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지. 일부 캐티즌들은 캐스타그램에서 브랜든의 표정이 늘 어두웠다고도 말했어. 햄튼 사회에 익숙한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어.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큰 집을 빌리고 파티를 열며 억만장자들이 속한 상류사회에 들어가려고 한다. 밀러 부부도 그런 사람들이었다. 캔디스는 남편의 사망 이후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됐어. 2024년 12월 27일 뉴욕타임즈는 브랜든이 사망 당시 약 3,360만 달러의 부채와 8,000달러의 은행 잔고만을 남겼다고 보도했어. 이 부채에는 약 2천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과 UBS 은행 대출 210만 달러, BMO 은행 대출 1,125만 달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출 30만 달러,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빚진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지. 작년 8월 말 캔디스는 미지급 대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500만 달러를 지급했어. 그 외에도 이전에 거주했던 아파트의 미납 임대료로 소송을 당했지. 캔디스는 임대 계약서에 자신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캔디스는 남편의 사망 후 1,550만 달러에 달하는 햄튼 집을 매물로 내놓았어. 이 집에만 무려 1,200만 달러에 달하는 5개 담보대출이 있었지. 올해 초 이 집은 여러 입찰 끝에 1,280만 달러에 팔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또한 캔디스와 브랜든의 소지품이 경매로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 새 집 주인이 가구가 포함된 집을 구매했기 때문에 가구들을 경매로 팔기로 한 거야. 현재 캔디스는 햄튼 집을 매물로 내놓은 직후 마이애미의 고급 주택에 위치한 78평 아파트에서 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해. 이 아파트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 다이앤 폰버스텐버그의 아들인 알렉산더 폰버스텐버그가 2023년에 1,000만 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야. 알렉산더의 아내인 앨리슨이 캔디스와 오랜 친구 사이라나 봐. 페이지 6에 따르면 캔디스가 마이애미로 이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재정적 도움 덕분이래. 게다가 마마인 타타를 함께 운영했던 동생 제나도 이 아파트에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다니 마이애미로 이사가는 게 탁월한 선택이었겠네. 캐스타그램에서 보여준 화려한 삶은 사실 남편의 빚으로 빚어진 허상에 불과했어. 캔디스가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건 수백억 대의 빚이었지. 캔디스는 남편이 남긴 모든 빚을 갚고 재기할 수 있을까? 엑소엑소 가시캣.